안녕하십니까. 저는 비뇨의학과 전문의 이세일입니다. 김은평 교수가 아마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이 될 겁니다. 나는 사실 물리학도다. 그런데 어떤 일이 계기가 돼가지고 동성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보니까 이것이 큰 문제고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의사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성적인 부분이니까 산부인과, 비뇨기과, 그리고 이제 주치의는 정신과라고 보면 돼요. 정신과 선생님이 결국 민성길 교수님께서 회장을 맡으시고 동성애하고 간성하고는 실질적으로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아기를 낳으면 외과 의사들은 항문이 막히지 않았나 이걸 본다고 하고, 성형외과나 이비인후과 같은 데는 입술이 찢어지거나 이런 게 없는가 이런 걸 보기도 하고 이러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양쪽에 고환이 제자리에 음낭에 들어와 있는지 성기 발달이 제대로 됐는지 이런 걸 보게 되죠. 10,000명에 1명, 5,000명에 1명 뭐 이런 정도긴 한데 성기가 이래 꼬부라져 있거나 아주 작거나 고환이 한쪽은 있고 한쪽은 없거나 염색체 이외에 호르몬이나 이런 쪽에 의해서 그런 것이 나타날 수도 있고,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불임 문제가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불임을 무슨 성이라고 지정하겠습니까? 남자는 남성인데 그건 하나의 불임 문제로 봐야 되는 것이지, 불임의 성, 뭐 임신의 성, 아들이 생기는 성, 딸이 생기는 성 이런 게 있는 게 아닙니다. 간성 같은 이런 아주 드문 예를 하나 끄집어내 가지고 그 사람들 뒤에 숨으려고 하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선천적으로 이렇다라고 하려고 그런 식으로 간성애를 꺼내서 그렇지, 실제로는 동성애자들 보면 전부 성기 같은 게 정상적인 발달했지 기형인 어떤 성기를 가지고 있거나 이런 분은 거의 없습니다. 동성애가 이제 유전이 아닌데 이 사람들이 지금은 자기들이 나는 선천적으로 뭐 그렇다는 이런 식으로 숨으려고 하는데, 제3의 성이라고 하는 자체는 개념 자체가 설정이 잘못됐고 그쪽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자기가 무슨 성인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농객들이 자기 멋대로 이제 말 장난으로서 끌고 가는 것이지 그것이 그런 실질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타고나서 그런 것은 아니다. 선천성 기형 그런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제가 치료를 해보면은 환자들이 컴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동성애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각 케이스에 따라서 의사가 판단해서 정확한 의료적 처치를 해주면 되는 것이고,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의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의사들 간에 소통이 이루어지면 되는 거지. 한 사람이 다치고 병들고 나서 한번 망가지고 나면 원래 대로 돌아가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처음 우리에게 만들어준 이 몸이 건강하면은 그건 아무 장애도 없이 마음대로 팔을 흔들 수 있고 숨 쉴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어떤 성적인 느낌도 자연스러운 느낌을 느끼는 것과 거기에 어떤 이물질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어떤 느낌을 느끼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국가에서 돈 대줘 가지고 에이즈 치료를 다 해준다고 해도 결국은 예를 들어 그분들이 70, 80까지 살아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약을 계속 복용하면 온갖 약에 대한 약물 부작용이 많아져 가지고 계속 사는 것 자체가 괴로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암에 걸린 사람이 항암제 치료를 하면서 10년, 20년 삶을 연장한다고 쳤을 때 약 자체를 견디는 것도 괴로운 일인데, 에이즈는 요즘은 약만 쓰면은 괜찮아 이러면서 수십 년을 그런 독한 약을 써가지고 그 약을 견뎌서 먹고 소화시켜야 되는 것도 본인에게 굉장한 고통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 아이들에게 요즘은 뭐 그 병도 아니라며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코로나 걸려도 다 죽습니까? 아니죠. 상상 초월로 더 어려운 합병증이 많은 그런 병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의료인의 조언을 제대로 따라야 되지. 젊음의 어떤 자유, 동성애에 대한 것도 그것도 어떤 선을 넘은 자유지 정상적인 하나님이 허용해 놓은 자유가 아니거든요. 그걸 넘나들면서 괴로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라고 그렇게 조언을 해주고 싶습니다.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하여 저는 의사로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1년 또 12월 3일 12월 첫째 주 금요일 오후 2시입니다. 지금 오늘 차바 시즌 2 제50회 강의 일정을 시작합니다. 바쁘신 일상 시간에서 이렇게 시간을 내서 다시 우리 차바 실시간으로 시청해 주고 계시는 전국의 275개 우리 유튜브 공유 채널 시청자 여러분 또 국민 여러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 실시간으로 시청하지 않으시더라도 녹화된 이 방송 시청해 주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서유한 목사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우리 제목 자체가 내 지역은 내가 책임진다, 그리고 온라인은 블로그로, 이런 제목으로 우리에게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서유한 목사님이 살고 계신 안양 지역, 지금 지역사회로 지금 점진적으로 침투하고 있는 이 차별금지법을 막고, 또 차별금지법 아직 모르는 지역 주민들 깨우고, 또 지역에 있는 통치자들, 특히 국회의원들 계속 찾아가서 만남 시도하고 결국 만나서 설득하면서 우리 용인 지역을, 우리 깨어난 성도님들 또 국민들과 연합을 해서 지역사회를 거룩하게 지키는 활동을 몸소 실천해 주시는 모습 저희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 온라인 블로그 활동을 통해서 차별금지법과 성혁명 사상의 그 피해를 아주 지난 5년 가까이 무려 만여 개의 포스팅 중에서 5천여 개의 포스팅 주제가 차별금지법과 성혁명 사상이었습니다. 거의 통계를 내보면 매일 4개 이상씩 포스팅을 했고, 그 외에 적어도 2개 이상은 우리 평등법 차별금지법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온라인을 통해서 계속 포스팅하시고, 이 블로그를 통해서 찾아오는 수많은 분들 깨우는데 헌신해 오고 계셨습니다. 이 블로그에 한창 이렇게 많은 조회수가, 한 달의 조회수만도 30만이 달할 정도로 굉장히 영향력 있는 블로그 활동을 해오셨고, 또 앞으로도 하실 것이고, 그리고 또 블로그 관심이신 분들을 위해서 블로그 활동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또 교육 강의를 통해서 수많은 블로거들이 활동하도록 돕는 활동도 해오고 계십니다. 우리 이렇게 깨어나서 진리를 담은 지식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이 활동은 빛과 소금의 사명으로 부름받은 저희들이 빛으로서 어둠을 비추고 소금이 돼서 부패되어 가는 사회를 이렇게 부패되지 않도록 막아서는 귀한 사명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소유한 목사님, 정보의 유통량을 증가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 저희가 가슴에 많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많은 정보들이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유통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소연 목사님 강의를 통해서 우리 온라인상의 글, 블로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파하고자 하는 그런 사명과 감동을 가지신 분들, 우리 소연 목사님 본받아서 여러분이 있는 부름받은 곳에서 수많은 우리 복음의 진리를 담은, 특히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나 우리 GMW 연합이 가지고 있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부름받으신 영역에서 굉장히 여러분의 형편에 맞게 수많은 블로그 활동, 여러분 또 관심 있으신 분 종사해 주시고 헌신해 주셔서 여러분 블로그를 찾아오는 분들이 여러분 블로그 안에 담긴 우리 주님의 복음의 진리의 빛을 보고 그들이 알고 있던 어둠이 물러가고, 그리고 정말 부패를 막는 소금과 같은 진리로 말미암아 부패할 수 있는 잘못된 미혹된 사상으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귀한 사역,
여러분 감당해 주시기를 바라고, 서유한 목사님 강의 필요한 곳마다 공유해 주시고 적극 시청 권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이론적 활동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 거룩하게 만들기 위한 지역 주민 깨우고 지역을 관할하는 통치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그 지역의 성문에서 악한 법률이 세워지지 않도록 막아서는 활동,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대적의 성문을 점령하도록 하는 사명이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인 저희들에게 주어졌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 확장돼야 되고, 모든 영역에 우리 주님의 올바른 다스림을 확장시켜내는 영향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부르신 모든 영역마다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며 준행함을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내 지역을 내가 거룩하게 지킨다는 그 모토와 실천도 우리도 함께 도전받고 본받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오늘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강의는 우리 이세일 교수님 모셨습니다. 이세일 교수님은 대구 경북대 의대에서 박사까지 학위를 하시고 비뇨기과 전문의가 되셨고, 또 지금 고신대 외래 교수님으로 역임하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의사 선생님으로서 지역 사회를 거룩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CBMC라든지 시민단체 활동도 봉사해 오셨고, 특히 이 성혁명 사상 차별금지법 막는 운동에 있어서 우리 기론평 교수님하고 일찍이 만나서 이 의사 전문인들의 활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성과학연구협회 창립 활동에 적극 동참해 주셔서 오늘날 이 성과학연구협회를 통해서 잘못된 동성애를 성혁명을 정당화하고 있는 거짓된 의료 지식을 정확하게 생명을 살리는 복음적인 의학 지식을 가지고 깨뜨리고, 그리고 정말 차별금지법의 부당성을 의료과학적 측면에서 밝히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오시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성과학연구협회에서 종사하시던 분들이 회장님의 민성길 원장님, 총무님인 이명진 원장님 비롯해서 많은 의사 선생님들 오셔서 지금 성도들과 국민들을 깨워내는데 헌신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잘못된 법률 경계하고 그것이 잘못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법 이론적으로도 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인간의 생명과 건강 좌우하고 정말 잘못된 의학 지식 따라가면 인간의 건강과 생명이 즉각 회복되는 이런 의료 분야에서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잘못된 성혁명 사상과 차별금지법을 막아서는 활동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설득당할 때 법률가들의 얘기보다는 정말 전문성과 신뢰성이 훨씬 강한 의사 선생님들의 강연과 증언이 무엇보다도 수많은 국민들과 성도들을 깨우는데 아주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지금 거듭해서 우리 의사 선생님들께서 주제를 가지고 성혁명 사상과 관련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깨우는 활동 해오시고 계신데요. 여러분, 주목해서 잘 들어주시고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 깨워주시고, 특히 또 한국교회에 있는 수많은 의료 전문인들을 여러분 권면하여 주셔서 이 차별금지법 평등법 막아서는 위에 의료 전문인들 더 많이 일어나서 동참해 줄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세일 교수님 오늘 우리에게 간성과 동성애는 서로 무관하다는 제목을 가지고 차별금지법 그리고 성혁명 사상과 관련된 잘못된 의료 지식이 무엇이 잘못되고 참된 지식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알려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바쁘신 시간에 정말 휴가를 내서 이렇게 차바하실 시간 강연 나와주신 이세일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이세일 교수님 나오실 때 여러분 뜨겁게 환영해 주시고 끝까지 강의에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세일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소개 말씀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차바 아카데미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성혁명 사상과 동성애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성을 중심으로 간성과 동성애는 서로 무관하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새해가 되면은 어떤 집에서 이제 새로운 아이가 태어났는데 남자아이가 2021년 처음 태어났다, 여자아이가 나왔다 이런 것이 방송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를 가지거나 이렇게 하면 제일 먼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소위 아들인가 딸인가 남성인가 여성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아이를 보면은 남성인지 여성인지 헷갈리는 그런 성기를 타고 나타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의학적 관점에서는 제대로 된 성분화 발달 과정을 거치지 못한 선천성 기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보통 세간에서는 이것을 간성이다, 인터섹스다라는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이제 학문적으로는 성분화 발달의 장애다라고 하는 것이 적절한 표현이고 지난 42회 강의와 47회 강의에서 임현모 교수님과 유현무 교수님과 임수현 선생님께서 그 강의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간성은 성분화 발달의 장애인데 육체의 성은 처음에 이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란이 될 때 바로 결정이 되는데 이때 예를 들어 가지고 정자가 정자끼리 만난다든지 난자가 난자끼리 만들어져서 어떻게 뭐 사람이 되고 이런 건 없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경쟁을 거쳐서 난자와 정자가 결합하기 위해서 수억 대 1의 경쟁을 가지고 어떤 정자가 난자와 결합하게 되어서 거기서 이제 비로소 임신이 되게 되고 그때 수정이 되고 나면 수정란에 있는 염색체와 유전자에 의해서 그 정보에 의해서 이제 처음에 그 배아가 쭉 만들어지면 한 7주쯤 돼서 그때 이제 어떤 성기관을 발전시키는 정소, 난소, 성기관 등을 자극하는 그런 호르몬적인 요소가 만들어져서 세부적인 또 장기가 조금씩 남자들 같으면은 막 볼피안 덕이라고 하는 장기에 의해서 또 여성들은 밀러리안 덕이라고 하는 그런 기관에 의해서 장기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성은 선천적으로 결정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성이 남자와 여성이 두 가지로만 결정되고 있는데 아주 낮은 확률로 남성도 여성도 아닌 구별하기가 조금 어려워지는 그런 선천성 기형의 일종으로 모호한 생식기를 가진 그런 성분화 장애, 소위 간성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간성이 생기는 이유는 크게 이제 사람의 염색체 숫자가 46XX, 46XY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그 성염색체의 XY 또는 XX 성염색체의 이상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 이외의 어떤 분화 과정에서 원인이 생겨서 호르몬 밸런스가 깨어지거나 어떤 장기가 발달하는 과정이 잘못되어서 생기는 그런 류의 이상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성염색체 이상에서는 성염색체가 정상 여성의 경우에는 46XX고 정상 남성의 경우에서는 46XY로 나타나게 되는데 터너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45XO라 그래가지고 성염색체가 X 하나만 있는 어떤 그런 발달 장애를 말하고 클라인펠터라는 사람이 발견한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XXY라든지 XXYY, XXXY 등을 가지는 이런 발달 장애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터너 증후군이라는 증후군은 요 사진에 나타나 있습니다만은 외형은 여성이지만 난소의 결함 때문에 2차 성징이 결여되어 가지고 마치 아이처럼 나이가 들었는데도 그런 아이 같은 그런 모양을 하고 여성의 가슴이 잘 발육되지 못하거나 임신을 할 수 있을 정도로의 어떤 그런 여성성이 발달되지 않아서 아기를 가지거나 이러지는 못하는 그런 경우인데 몸집이 작고 성인이 되어도 키가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성 호르몬을 투여하면은 유방이 발달하기도 하고 생리가 시작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증후군을 터너 증후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성염색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XXY라든지 XXYY라든지 XXXY라든지 이런 식으로 성염색체의 감수 분열 과정에서 무작위로 생기는 성염색체의 비분리 현상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런 증후군인데, 이 경우에는 또 사춘기에 남성 호르몬이 잘 분비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가슴이 여성처럼 발달해가지고 볼록하게 되거나, 또 남성의 성징을 나타내는 고환이나 음경은 크기가 유달리 작고 또 생식 능력이 결여되어가지고 불임이 되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지능이 낮은 수도 있고 정신적인 동반 장애가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염색체 이외의 성분화 발달의 장애로 많이 생기는 것을 허르마프로다이티즘이라고 부르는데, 이 영어로 하면 허르마프로다이티즘이 단어가 개수도 많고 외우기도 힘든 그런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두 개의 단어가 복합된 건데, 여러분들이 그리스 신화를 볼 것 같으면 헤르메스라는 것과 아프로디테라고 들어본 적이 있죠. 헤르메스는 소위 그리스 신화에 의하면 제우스의 아들로서 어떤 좋은 소식을 전하거나 어떤 농사의 풍요를 일으키는 그런 것인데, 이 허르마프로다이티즘이라고 하는 것은 남성적인 헤르메스 같은 상과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의 상의 두 개가 한 사람 몸에 공존한다, 그렇게 해서 허르마프로다이티즘이라고 부르고, 우리 성경에서도 볼 것 같으면 사도행전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저 루스드라 지방에 가서 그 전도를 했습니다. 선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지역 사람들이 이분들의 말이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러니까 이분들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왔는 것이 아닌가 이래서 스스와 허메가 나타났다 이래가지고 이제 바울을 말하는 자이기 때문에 허메, 헤르메스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랬다는 것이 성경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남성적인 요소와 여성적인 요소가 함께 있으니까 이걸 한국말로는 자웅동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 자웅동체가 한 사람의 몸속에 남성적인 요소, 고환도 있고 난소도 있고 자궁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를 진성 자웅동체, 트루 허르마프로다이티즘이라고 하고, 여성인데 마치 남성처럼 변해지는 것을 여성 간성 자웅동체라 그래서 피메일 슈도 허르마프로다이티즘, 또는 이제 남성인데 여성 같은 요소가 들어와 있는 것을 메일 슈도 허르마프로다이티즘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간성을 남성이나 여성이 아닌 제3의 성이나 정상적인 성의 한 종류로 볼 수는 없고, 수천 수만 명에서 한 명꼴로 아주 낮은 확률로 나타나는 선천적인 성기 기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어떤 우리 학계에도 이렇게 케이스 리포트로 이렇게 발표되기도 하는 그런 정도로 아주 드문 것이지, 우리가 흔히 어떤 의사들이 트레이닝 과정에서 일평생 보는 개수가 뭐 한두 건, 뭐 몇 건 정도로 한정되어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건수는 아닙니다. 국내 문헌에 따르면 클라인펠터 증후군을 가진 환자들 일부는 남성성이 좀 약하기 때문에 사춘기에 여성의 2차 성징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남성 동성애자로 행동하기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어떤 동성애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아니고, 발달 성장 과정에서 그 자신이 가진 외모가 또래 친구들보다 조금 나는 약간 가슴이 나왔네 라든지 뭐 어떤 성기가 작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청소년기에 느끼는 자아 정체성에 대한 불안한 성 정체성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성적 정체성에 좀 혼돈을 가지고 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혼돈으로 인해서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선천적인 생물학적으로 동성애가 타고나는 것이 아니고 후천적인 정신심리학적 요인에 의해서 동성애자로 행동하게 될 수도 있다고 봐야 되는데, 후천적으로 이런 동성애자로 가게 되는 것은 꼭 이런 클라인펠터 신드롬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가지고 무슨 정신분석적으로는 이 아버지에 대한 역할을 잘 못 배웠다든지, 어머니에 대한 사랑의 집착이 너무 많았다든지, 뭐 또 자기의 어떤 남성다움을 어떤 충분히 자신감이 없어서 그렇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또는 어떤 자기 애적인 부분에 고착이 됐다든지 뭐 이런 것이 있는 것으로 정신과에서 선생님들이 말씀하는 걸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반음양이나 또는 간성으로 불리는 이러한 모호한 생식기의 발생 빈도는 약 1대 5,500명 중에 한 명 정도 있다고 나오니까
거기에 비해서 동성애는 1, 2%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개의 질환이 있을 수, 아까 말씀드린 질환별 유병률이 있는데 다 합쳐봤자 그 10,000명 중에 1명이나 2명 정도가 나타난다는 말이죠. 이러한 선천성 기형 상태가 기형자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동성애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동성애는 어떤 자기의 성적 질환의 오리엔테이션, 성적 오리엔테이션의 장애 행위고 이러한 동성애자에게서 선천적 외성기 기형의 발생 비율은 동성애자에게서나 일반인에게서나 같다고 봐야 되지 이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인구가 10,000명이 있으면은 그 중에서 이제 9,998명 정도는 정상인이고 한 2명 정도가 간성이나 간성 비슷한 어떤 그런 쪽으로 가다가 치운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고 동성애자는 한 1,200명 정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생긴 모양새로는 외견상 우리가 신체 검사를 할 것 같으면 동성애자들도 건강한 그런 남성이나 여성이지 거기서 뭐 전부 성기가 이상하거나 이런 사람은 없고 또 동성애자가 10,000명 중에 100명, 200명 정도 되는데 그 한두 명 정도 되는 어떤 그런 간성자가 동성애가 되어야 되는 그런 정도로는 비율이 맞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저희 모임에서 성과 콜로키움이라는 걸 했었는데 그때 민성일 교수님께서도 이 간성은 퀴어에 속하기는 하지만 젠더에 대한 것이 아니라 신체의 성적인 선천성 기형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도 대부분의 간성자 자신은 출생시 지정된 성을 따라서 남자 또는 여자의 정체성을 갖는다. 예를 들어 이 간성자가 남성성이 강하면 남자로, 여성성이 강하면 여성적으로 이래 수술이라든지 호르몬 치료라든지 이런 걸 해주면은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내가 남자인가 여자인가 정체성이 약한 사람이 고민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남자로 지정되면 남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게 되지. 다시 또 여자로 간성으로 돌아갔다가 또 여성으로 갔다가 남자가 또 여성으로 수정을 해놓았는데 거기서 자기가 간성으로 갔다가 도로 남자로 간다든지 이런 것은 자기 자신이 어떤 컴플렉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어떤 동성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까지 이제 하는데 그것은 어떤 픽션 비슷하게 만들어낸 상황이나 그런 것이지 그런 것이 보편화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러한 그 간성이 만들어지는 원리나 일반성이 만들어지는 원리가 우리 몸에 있는 염색체 크로모솜이라는 것이 있는데 크로모솜에서 임신돼서 수정이 되는 순간 남자나 여자의 성이 바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 염색체 정보에 의해서 한 7주쯤 될 때 어떤 우리의 정소, 그 소위 난소나 고환 쪽으로 가는 호르몬 같은 것이 만들어져서 거기서 이제 표현형의 어떤 성이 태어날 때 아들이다, 딸이다, 남자다, 여자다 이런 식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도표로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분화 과정, 그러니까 이런 간성을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병들이 있는데 이런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할 것 같으면 제일 처음에는 이상한 그 정상적이 아닌 그런 성기를 가진 사람들이 태어날 때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태어날 때 그런 병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이제 아까 말한 진성 반음양이라든지 또 이제 한쪽의 어떤 성기가 잘 못 생기는 믹스드 고나달 디스제네시스 또는 이제 양쪽 고환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든지 여성의 이제 여성 가성 반음양이라는 것이 있고 남성 가성 반음양 이런 것이 이제 태어났을 때 어떤 성기 모양이 이상한 사람들이고 태어났을 때는 괜찮은데 자라면서 사춘기가 도래했을 때 이제 어떤 이상이 나타나는 것이 그 우리에게는 선천성 부신 과증식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21 또는 11 하이드록실라제라고 하는 효소가 결핍됐을 때 그런 것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이제 진성 반음양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사춘기 발달이 부적절하게 조금 전에는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였는데 어떤 때는 성징이 더 약하게 나타나는 그런 병으로서 이래 고환이나 이런 정소가 발달이 부진한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라는 것도 있고 XX 메일 신드롬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X 염색체인데 Y 염색체에 있는 스라이 유전자라고 하는 것이 붙어서 저렇게 생기는 XX 메일 신드롬이라는 것도 있고
그런 병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어떤 경우는 겉으로는 남자로서 또는 여자로서 이렇게 쭉 자라날 수 있는데 나중에 불임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임으로 가는 경우, 요즘 홍해도 심하고 또 이런 어떤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불임이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어떻게 하든지 이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넘기 위해서 불임에 대해서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 불임을 일으키는 병에도 아까 말한 그런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라든지 XX 메일 증후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이제 고환이 왼쪽은 정상인데 오른쪽은 거의 흔적만 있고 정상적인 고환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임상 사례 그림입니다. 제 교과서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것은 이제 아까 부신 과정식증이라고 하는 이런 경우에는 여성인데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가지고 어린 아이인데 이런 식으로 모양이 바뀌어 나타나게 되는 걸 말하는데, A 그림을 볼 것 같으면 앞쪽에 이제 여성의 음핵, 클리토리스라고 부르는 저것이 너무 커서 마치 아이들의 고추처럼 커지는 그런 양상이 있고, 다음 방광이라든지 질은 제자리에 있는데 음핵만 지나치게 비대한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쪽으로 이제 성기 모양이 이상하게 생긴 여자아이인데 얘가 여기 왜 이렇게 볼록하지, 이런 증상을 보여주는 것이고, 다음 B 그림과 C 그림은 방광에서 소변이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자궁에서 나오는 질 입구와 B는 일치해서 한쪽으로 소변도 나오고, 예를 들어 가지고 나중에 여성 호르몬을 생기거나 주거나 할 것 같으면은 어떤 menstruation 출혈을 할 때 소변도 나오고 그쪽으로 그 어떤 월경혈도 나오고 이런 상황이 되고, C라는 그림은 그 요도가 아예 질의 중간 쪽으로 나와서 소변과 이래 월경혈이 서로 섞이게 되는 이런 선천성 기형을 나타내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있고, 4번은 아예 남성의 요도처럼 저쪽에 성기 모양으로 발달해 가지고 그쪽으로 소변도 나오면서 그 자궁에서부터 월경혈도 나오는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 이런 경우에 B, C, D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리시키는 어떤 수술 같은 걸 하거나 어떤 그럴 필요가 있는 케이스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여성인데 A 쪽은 정상적인 난소와 나팔관과 자궁과 질, 요도 이런 발달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데 비해서 B 그림은 그러한 여성적인 요소가 호르몬이나 효소 결핍으로 인해 가지고 난소는 괜찮은데 나팔관까지만 있고 자궁이 형성되지 않았고 여성의 질이 아예 없이 소변 나오는 길만 열려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마이크로 페니스라 그래가지고 지나치게 미소 음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남자가 애가 아들이 맞긴 밑에 코한 음낭이 있으니까 남자가 맞긴 맞는데 고추가 왜 이리 적지 이렇게 돼가지고 이걸 치료하러 병원에 왔는데 저희들이 이제 호르몬 치료를 해가지고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에 그 정상적인 남성 모양으로 발달하게 된 그런 경우를 사진으로 찍은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아까 조금 전에 것은 어린아이, 영아의 이야기고, 이것은 조금 한 20세 청년에 가까이 오고 있는 이런 미소음경의 사람에게 호르몬 치료로서 정상적인 모양으로 어느 정도 변경되었는데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경우에는 계속적인 호르몬 치료를 해야지 또 이런 모습이 유지되기 때문에 호르몬 치료에 대한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환자에게 고지해주고 그때그때 또 다른 전립선 같은 데 합병증이 생기지 않는지 이런 것을 봄으로써 남성 호르몬 같은 걸 계속 주면은 피가 뻑뻑해지거나 전립선 암이 있는 사람들 경우에는 전립선 암이 빨리 자라거나 하는 그런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 또 생각을 해줘야 되고, 이것은 이제 또 남성의 고환에 대한 그림인데, 애기들이 처음에는 고환이 저 등 쪽이나 복강 안에 있다가 출생할 때쯤 되면 정상적인 음낭 안에 위치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배 안에 있거나 엉뚱한 곳에 있는 이소성 고환이라 그래가지고 저 회음부 또는 이제 옆에 사타구니 쪽에 또 저 위쪽에 그 창자와 정관이 나오는 그쪽 근처에서 머무르고 있거나 이런 식으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런 경우에 저걸 이제 그대로 놔두면 남성의 고환은 살아있는 정자가 움직이는 곳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가정에서 신선한 음식이 있으면은 이걸 그냥 안방에 보관하면은 음식이 상하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정자도 이래 너무 더우면은 살 수가
모양이 잘못되거나 운동성을 상실하거나 잘못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게 이제 바깥에 고환은 이게 체온 조절 기능이 있어서 몸보다도 한 1도쯤 또는 1.5도쯤 낮게 되어 가지고 제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바깥에 저대로 놔두면은 나중에 이제 고환암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숨어 있는 몸 안에 있는 고환 같은 경우는 그대로 놔두면 고환암이 생길 가능성이 정상인보다 40배 이상 높아지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해주더라도 이제 너무 늦게 하면 안 되고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정리를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각양각색의 케이스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두세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단순히 요도도 다 정상적으로 생겼는데 소변 구멍만 약간 위쪽으로 있다든지 아래쪽으로 있다든지 아니면 고추가 약간 꼬부라진 물파스처럼 꼬부라져 있다든지 뭐 그런 경우는 간단한 수술 정도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천차만별이죠. 우리가 사람도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뚱뚱한 사람, 마른 사람, 뭐 온갖 사람들이 있듯이 이런 기형의 문제도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있고 이런 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동성애를 일으키는 그런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은 자기에 대해서 걱정되는 부분을 교정하고 나면 교정된 쪽으로 가서 아유 이제는 다행이다 부모나 본인이 수술을 했으니까 이쪽으로 가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그런 쪽으로 동성애가 되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데 동성애자들이 왜 자꾸 간성이라든지 자기들이 성분화 장애가 있는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자기들이 이제 좀 우리는 선천적이다 이런 평가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우리는 동성 간에 어쩔 수 없는 이끌림이 있다라고 변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저 기론평 교수님 등이 편찬한 책에 볼 것 같으면은 동성애는 선천성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밝혀져 있고 한때 그런 논문이 나온 적은 있지만 저자가 포함된 다른 대규모 연구에서 유전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결론이 이미 오래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교육을 동성애자들이 성교육을 빨리 하자 그리고 동성애 성교육을 정상 성교육과 같이 해서 아주 어릴 때부터 미리미리 성교육을 함으로써 이제 아이들이 성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지 올바로 행동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아직도 미성숙한 아이들을 너무 조기 성애화시키는 경향이 많지가 않나 싶어서 저는 걱정되는데 요즘 그런 심지어 영어린 유치원 아이들 정도에도 이런 걸 가르치는데 저희들 때는 사실 성교육이 좀 너무 늦었는 측면은 있었는데 그렇지만 지나치게 빨리 해주면은 이 사람의 우리 식물도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맺고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있듯이 우리 인간도 발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어떤 가장 적절한 시간 크리티컬 타임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을 단체로 이렇게 하면 아직 어떤 사람은 뭐가 뭔지도 모르는데 자꾸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할 것 같으면 사람들이 어떤 지나치게 그쪽에 자극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 잘못된 어떤 동성애 성폭력이라든지 일반 성폭력이라든지 그런 것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실수하면 이것은 호기심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잘못되면 범죄로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면 그 사람 자신에게도 아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고 또 범죄로 인해 가지고 어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또 컴플렉스를 가지게 됩니다. 나를 이런 그런 범죄자로 보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어떤 기회가 되면 다시 또 과거에 저질렀던 범죄를 쉽게 저지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런 범죄와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조기 성교육을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즉 사람에 따라서 발달 정도에 따라서 맞춰서 교육을 해야 되지 그걸 지나치게 일찍 하려고 하는 것은 좋지가 않다. 그리고 성해방론자들은 금지된 것을 금지하라라고 하는 이런 구호를 외치지만 이 세상을 더 아름답고 정말 좋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 절제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이 모든 즐길 수 있는 것을 마음껏 즐기면서 살 때는 이게 이제 자연이고 우리 인간이고 어떤 에너지가 낮아져서 너무 저급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아름답고 고상한 그런 덕을 갖춘 그런 삶을 살 수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아이들에게
뜨거운 프라이팬이라든지 칼 같은 위험한 물건을 줄 때 조심해서 다룰 만한 능력이 될 때 다루어야 되듯이 이런 아이들에 대한 교육도 조심해서 그 아이 수준에 맞는 정도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그 부분이 조금 지나치게 빠르지 않나 해서 저는 걱정입니다. 그리고 이 동성애라든지 이런 성교육을 자꾸 시키자고 하는 것이 이제 처음에 그 시몬느 보보아르 같은 사람들이 이제 여자들은 여자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어떤 여자로 길러지기 때문에 주어진 성역할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여성학적인 그 소위 사회화시키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로 사회화된 거고 여자는 여자로 사회화된다는 데 대해서 신봉하고 있는 존스 홉킨스 대학의 존 머니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아이가 남자아이가 태어났는데 포경 수술을 하려고 하다가 어떤 의료 사고를 내 가지고 이제 고추를 태워버려 가지고 다시 이제 그걸 여자라 브렌다라고 하는 여자아이를 만들었다가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아이가 자라나면서 여성 호르몬을 맞고 여자로서 키워지는 것에 대해서 맞지 않게 생각해 가지고 자기 스스로 이제 거기서 벗어나서 다시 남성적인 삶을 살면서 이름을 데이빗 라이머로 해서 살다가 나중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실망해서 자살로 삶을 마감했는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이러한 것은 어떤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호르몬 영향에 대해서 정성적인 평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러는 것이다 생각하고 어떻게 저 남성 호르몬으로서 남성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아이를 저렇게 만들어낸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성애를 선천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 동성애와 앞에 있는 것이 이제 여성학적 대전제가 그 여성들은 여성으로 키워진다, 남성들은 남성으로 키워진다 하는 사회화의 학습과 훈련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라고 주장을 하면서 자기 자신이 이제 동성애는 선천적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동성애가 사회화되어 가지고 학습되고 자기가 그것을 선택해서 되는 것이라고 하는 여성학적 대전제를 스스로 뒤집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문화가 사람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문화 결정론을 따르는 프란츠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한 번은 자기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래 우리 영토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섬에 가가지고 어떤 사람들의 문화와 어떤 그런 것이 차이가 있는지를 보라고 하니까 그 중에 석사 과정을 밟고 있던 마가렛 미드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가 이제 사모아 제도에 있는 어떤 섬에 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 섬에는 남자들이 전부 수줍고 그러기 때문에 여성들이 와서 우리가 사귀자 데이트하자 이러면 거기에 끌려가지고 가는 것이고 남자들이 남자로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안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들이 그 마가렛 미드에게 농담으로 그 엉뚱한 헛소리를 했다고 하는데 그 마가렛 미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그렇구나.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여성에게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어떤 성 역할을 가르치면 그런 쪽으로 발전할 수 있겠구나. 남자아이들도 그렇게 갈 수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존 유행과는 다른 어떤 성적 사회화가 이루어지면 청소년들의 행동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그 여성학자들이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동성애가 선천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성별은 사회화의 결과로서 나타난다고 하는 여성학적 대전제를 스스로 뒤집는 행동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고 이러한 동성애 성교육을 먼저 시킬 수 있도록 해가지고 많은 아이들에게 동성애 성교육을 시켜서 그 아이들을 사회화시켜서 동성애자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략적 생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동성애의 위치는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일까 할 때 우리 한국말은 사랑이라고 하면 다 같은 사랑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제가 이 히라버 몇 가지를 통해서 이제 사랑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아가페의 사랑은 사랑을 뜻하는 그리스어로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든지 이타적인 사랑, 남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인데 또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주는 신적인 사랑인데 이 아가페 사랑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사랑이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서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우리 인간들을 구원한 것을 어떤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로마서 1장을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하면 피조물을 요즘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려고 하는 이런 사회,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를 이 성경에서는 이미 예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향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라고 하는 이런 구절을 볼 때 이 동성애를 어떤 정욕이라는 단어로 표현해 놓았습니다. 이 사랑의 형태를 그런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아가페라는 단어가 있고 또 우리 가족이나 혈족 간의 사랑을 드러내는 스톨게라는 사랑의 표현이 있고 이성 간의 사랑을 드러내는 에로스라는 사랑이 있고 또 친구 간의 사랑을 나타내는 필레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다음은 세상의 것을 구하는 정욕으로 번역될 수 있는 에피튜미아라고 하는 그리스어가 있는데 이 동성애는 이런 정욕에서 나타나는 그런 단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성애는 선천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잠깐 리뷰하도록 하는데 동성애는 유전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동성애자들은 아기를 낳을 수 없기 때문에 자기 대해서 모든 것이 끝나버리게 됩니다. 아기를 낳을 수 없으므로 유전될 수가 없습니다. 아기를 낳아야 유전자가 다음 세대로 전달이 될 수 있는 것이겠죠. 유전자 돌연변이로 생기는 유전질환이라는 것은 지극히 소수에게 나타나는데 모든 유전질환자를 합쳐도 전체 인구의 1% 이하로 생기는데 동성애가 전부 돌연변이로 생겼다고 말하기에는 빈도가 너무 높은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지방과 대도시 이런 데서 자라는 데 따라서 대도시에서 자란 아이들은 동성애자가 될 확률이 더 높고 시골에서 자랐으면 동성애자가 될 확률이 낮다는 그런 논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을 통해서 동성애 발생이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구에 그러면 동성애가 왜 유전이라는 오해가 퍼졌느냐 하면은 1993년도에 해머라는 동성애자가 남성 동성애가 XQ28이라고 하는 유전자와 상호관계가 있다고 이제 사이언스지에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그 서구 언론이 좋은 잡지에 나왔으니까 동성애 유전자를 발견했다고 대서특필해서 이것이 널리 알려지게 돼서 동성애는 유전이라는 오해를 퍼뜨리는 그런 연구 결과가 된 것이죠. 그렇지만 1999년에 라이스라는 사람이 XQ28 유전자를 분석해 보니 남성 동성애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발표했고 그 후에 2005년에는 처음 발표했던 해머를 포함한 연구팀이 더 많은 사람을 조사하여 훨씬 규모를 크게 해서 4만 5천 명인가 이렇게 연구해서 남성 동성애와 XQ28 유전자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는 자신의 어떤 의지와 관계없이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서는 여러 가지 그 지정의로 표현하죠. 지식적인 생각, 그 다음에 어떤 감정적인 생각, 그리고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 이런 것이 있는데 이 동성애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어떤 지적인 요소, 정적인 요소, 의지적인 요소가 각각 얼마씩 차지하는지 이런 것에 따라서 또 성장 환경에 따라서 어떤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반응하는 것이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청소년기에서는 우정이 삭트는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우정을 동성애나 또 양성애로 잘못 생각하고 볼 것 같으면 16세 양성애자 또는 동성애자라고 밝힌 학생이 다음 해에는
17세가 되면 다시 이성애자로 바뀌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청소년기의 동성애 성향은 확정적이지가 않고 매우 유동적이다.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그러니까 우정과 사랑을 혼돈하는 이런 아직 성장 과정에 그런 게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동성애 성향을 유지해서 평생 동성애자가 되는 것은, 그런 것은 자신의 선택과 강한 의지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성애를 선천적인 것이라고 그러면 주장하는 이유는, 우선 다른 사람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나는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하는 자기 합리화, 그런 것이 있고, 또 어떨 때는 동성애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이제 분위기, 어떤 환경이라든지 자기 자신의 의지가 약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중독성,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동성애자인 학자 킨세이라든지 해머 같은 사람들이 쓴 논문의 영향으로 자기는 그걸 한번 보고 그걸 믿어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동성애가 선천적이 아니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일란성 쌍둥이를 가지고 검사를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일란성 쌍둥이는 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고 같은 자궁의 호르몬 영향을 받으면서 유전자와 호르몬 영향을 받기 때문에 둘 다 똑같은 성격과 모양을 갖추듯이 동성애도 한다면 두 사람이 다 똑같이 동성애자가 되어야 되는데, 2000년도에 연구 결과에 볼 것 같으면 일란성 상생아 동성애 일치율이 남자 11.1%, 여성 13.6% 정도로, 그건 뭐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낮은 걸로 나타나기 때문에, 일란성 쌍둥이의 낮은 동성애 일치율은 동성애가 유전자와 호르몬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고 자신의 의지나 그런 것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는 치유가 가능한데, 동성애 치유에 관계한 전문가들의 사례를 볼 것 같으면 비버 박사라는 분은 20년간 조사를 진행한 후에 동성애에서 이성애로 바뀔 가능성이 30 내지 50%가 있다고 발표했고, 성과학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마스터즈 앤드 존슨이라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67명의 동성애자와 14명의 레즈비안 치료한 결과 71.6%가 치료가 되었다는 성공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크론 메이어라고 하는 박사는 80%의 동성애자 남성과 여성이 치료 후에 만족한 이성애자로 변화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동성애자였다가 치료를 받은 사람의 예로서는 서울 이태원에서 동성애자를 위한 술집을 운영했던 이요나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고, 페어런츠 앤드 프렌드 오브 엑스 게이 앤드 게이스라고 하는 동성애 단체 대표였던 리차드 코헨이라는 분이 있고, 레스비안 잡지 편집장이었던 샬렌 캐트란이라는 분도 있고, 또 내셔널 카밍 아웃 오브 호모섹슈얼리티 데이의 회장이었던 미카엘 존스톤이라는 분도 있으십니다. 이러한 동성애자의 삶이 정말 행복하다면 우리가 그들을 지지해 줘야 되겠지만, 동성애자의 삶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이는 것처럼 행복하지가 않고, 많은 동성애자들은 나이가 들면 가족이 없어서 외로움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이 동성애도 결국은 인간의 성적 활동은 호르몬 영향을 받게 되는데, 나이가 들면서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게 될 것 같으면 그러한 동성애적인 어떤 성행위 이 자체가 많이 줄어들고, 그렇게 됨으로써 보통 파트너와 결별되는 수가 많고, 동성애자는 한 사람에게 대해서 충성하기보다는 파트너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동성애자들이, 저도 혹시 어떤 다른 성병 관계로 왔는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도 어떤 자기의 어떤 재산을 과시하거나 어떤 자기의 인물을 과시하거나 이런 데 좀 따라갔다가 또 나중에 조금 실증이 나면 바꾸어 버린다든지 이런 것이 아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에 비해서 소위 가족의 위로가 있으면 우리가 편안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런 가족의 지지가 없으니까 일반인에 비해서 알코올에 의존하는 비율이 2배 이상 많고,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도 3배 이상 되고, 그들의 수명도 일반인보다 25년, 30년 짧고, 알코올 중독자보다도 더 빨리 죽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명이 짧은 이유는 그들의 외로움도 있고, 또 문란한 성관계로 인한 에이즈와 질병 때문에 그런데, 에이즈 같은 경우에 걸리면 약제를 복용해도 부작용이 많고, 그것은 보통 우리가 먹는 당뇨나 고혈압과 같은 수준의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일평생을 먹어야 되는데, 보통 젊은 동성애자들이 에이즈에 걸리면 20대나 10대 후반, 20대에서 30대 사이가 제일 많은데, 그때부터 예를 들어 우리의 평균 수명이 85세 같으면
약을 계속 먹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보통 우리 당이라든지 지방의 대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비만도 오고 간 기능 손상이 오고 신기능에도 손상이 오고 배가 아프고 복통이 생기고 뭐 그런 다양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질병에도 시달리고 외로움에도 시달려야 되는 그런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동성애자를 진정 사랑하는 길은 그들의 인권을 회복해 주는 길은 동성애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에이즈가 생겨서 친구들이 죽는 걸 보면서도 계속적인 그 성관계를 동성 성관계를 한다는 사실은 그것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의존이 되거나 중독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동성애를 무조건 정상이라고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동성애에서 회복돼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회복 중에 있는 사람이나 그 가족들 고생해서 이제 회복되고 있는 사람들이 인권을 오히려 침해하는 것이 되고 동성애를 계속 할 수 있도록 방치하는 것은 동성애자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해마다 12월 1일은 세계 에이즈의 날인데 에이즈가 발생한 지 이제 40년이 되었고 세계 에이즈의 날은 지금이 금년도 12월 1일이 이틀 지났죠. 지금 34회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에이즈 날이 될 것 같으면 에이즈의 원인이 되는 동성애적 성행위를 하지 않도록 계몽을 하고 에이즈 환자를 치료하는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캐톨릭에서도 하고 있고 우리 정부에서도 어떤 정부 기관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고는 있는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성정치적인 어떤 동성애를 장려하고 그들에게 이제 검사해주고 이제 에이즈 걸렸을 때 치료비를 대주는 이런 류의 복지를 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회의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제 그 바르게 미리 동성애를 막고 에이즈에 미리 걸리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인도를 해주기 위해서 이제 우리 기독교적인 단체에서 의료기관이라든지 정책을 연구해 준다든지 상담을 해준다든지 하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을 제가 어제 아래 12월 1일 날 뉴스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가? 이 차별금지법이 지금 현 정부에서 이래 너무 입법 제정을 서두르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것은 이제 LGBT 동성애를 정상화하는 어떤 성정치 프레임을 공고히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에 필요하고 좋은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일제치하에 있을 때 우리 도산 안창호 선생이라든지 백범 김구 선생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백범 김구 선생은 나는 우리나라가 아주 높은 문화의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도산 안창호 선생은 우리가 서로 다른 점이 있더라도 함께 어울려서 살 수 있는 그런 화이부동의 사상으로서 이래 바른 나라가 되기를 그런 원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LGBT 동성애로 한 가지 어떤 동성애가 제일 좋은 것이고 딴 사람들은 따라와야 된다는 이런 식으로 해서 할 것 같으면 우리 지하에 있는 백범 선생이나 도산 안창호 선생이 이런 나라를 만들려고 우리가 독립운동을 했는가 하고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동성애는 성경에서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부도덕함의 어떤 상징으로 구약에도 많이 나오고 아까 제가 봤는 신약 로마서에도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구약은 인정 안 하고 시간이 흘렀으니까 아니지. 요즘 우리가 기독교 교리의 대부분이 나오는 로마서 제일 앞부분에 이 동성애는 나쁘다,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 동성애가 나쁘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은 우리 개혁주의 신앙을 따르는 노선에서는 당연히 이 한국에 있는 교회는 대부분 어떤 개혁주의 신앙 노선을 따르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노선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따라서 대소요리분답 이쪽에 나오는 대로 그대로 살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것을 생각하고 이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성경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러한 것이 성경에서 잘못된 것이다라고 분명히 수도 없이 지적되었는데 그것을 국가에서 국가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개인의 신앙과 교회의 신앙을 말살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유, 동성애는 나쁜 거야. 우리 자녀들 보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자녀들이 친구가 집에 놀러오면 너희들도 그런 건 하지 않는 것이 좋아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러한 말할 수 있는 자유를 막아버리고 우리가 양심에서 이렇게 이 아이가 혹시라도 친구 중에 그런 아이가 한 명 있어서 그쪽으로 가면 나이가 젊은 나이에 죽게 되는데 그러지 말아라 하고 양심에 따른 충고를 해준다든지 우리 기독교적인 신앙에 따라서 이야기를 해주거나 학문적으로 에이즈에 걸리면 죽는다. 그리고 그 외에도 동성애 성병이 얼마나 많은데 그 성병들이 얼마나 괴로운지 더럽고 지저분한 그런 병들이 너무 많다. 그런데 그런 학문적 진실을 표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체주의 독재로 가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동성애가 다른 병들은 그래도 나을 수가 좀 있거나 아니면 뭐 그냥 가게 되는데 에이즈가 제일 높은데 이 에이즈가 90% 이상 뭐 높게 보는 사람은 99%까지 거의 남성 동성 성관계로 전파되기 때문에 이 에이즈와 동성 성관계를 경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추세를 볼 것 같으면 지난 한 20년 동안에 1997년도에 300만 정도 되던 동성연애로 인한 에이즈 환자가 2010년에는 2100만으로 210만으로 줄었다가 2020년에서는 150만 명으로 그러니까 97년도에 비해서 50%로 줄고 감소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러한 동일 기간 동안에 750% 이상 증가하는 추세고 특히 10대 후반과 20대 30대가 가파른 증가 추세를 해마다 계속 쭉 올라가고 있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에이즈에 대해서는 완전한 백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약을 먹으면 에이즈가 완치됩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병세를 억압해서 유지시켜주는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이즈 치료하는 약을 안티레트로바이럴 메디케이션 드럭이라고 하는데 이 병이 있을 동안에 숫자가 떨어지기 때문에 어떨 때는 전염력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이 균이 보통 임파선이라든지 장기에 숨어 있기 때문에 약을 먹을 동안만 괜찮다가 약을 중간에 어떤 자기가 다른 일이 있어서 약을 안 먹으면 다시 병이 이래 액티베이션 돼 가지고 평생 관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장기적 투약을 하면 국가적인 재정 낭비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다른 에이즈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그 치료비를 다 대주고 있는데 어떤 노환으로 또는 다른 어떤 중한 병으로 누워 있는 사람들은 의료보험 혜택으로 해가지고 그냥 본인이 20% 30%에 대한 부담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에이즈는 많은 약값이 들지만 그걸 공짜로 주고 있지만 그런 그 약을 공짜로 준다고 해도 20대부터 80대까지 약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괴로움이고 그 약제들이 부작용이 또 많아요. 약의 부작용으로서 비만해지기도 하고 신장 독성, 간장 독성 그리고 배가 아프기도 하고 결석이 생기면 결석은 응급실에 밤에 실려와야 될 정도로 심하게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돌을 또 깨거나 내시경을 요도로 집어넣어가지고 기구를 집어넣어가지고 돌을 부수거나 레이저로 쏘거나 안 되면은 수술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작용과 합병증, 다른 성병 이런 것을 치료한다고 본인의 시간과 힘듦과 고통을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이즈가 만약에 되면 우리 후세대가 외국에서의 사례와는 다르게 외국에서는 조금 이 안티레트로바이럴 메디케이션을 꾸준히 하면은 좀 초기 진단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보다 오래 사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진단이 늦게 되기 때문에 실제 진단 후에 한 6, 7년 정도 생존하고 나서 일찍 죽게 돼가지고 평균 40세에서 59세, 평균적으로는 57세 정도에서 사망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건 이제 우리 국민 전체의 수명이 75세에서 89세, 암 환자들도 평균 70에서 84세에 사망하고 조금 심한 간담도 췌장암은 50에서 84세에 사망하는데 이러한 암보다도 사망률이 훨씬 높고 일찍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고 그래도 이게 그 안티레트로바이럴 메디케이션이라고 하는 걸 먹고 나서 과거에 95년도에서는 33세 때 사망하던 것이 요새는 한 58세로 늘어났으니까 늘어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인의 평균 수명을 지금은 83세로 보고 있는데 58세가 되어서 죽으면 환갑도 되기 전에 죽었기 때문에 요즘 60대도 아직 청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죽는 것은 20대가 생각할 때 그들이 충분히 살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자기 부모보다도 먼저 떠나야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란셋이라고 하는 의료 잡지에서는 63세에서 78세까지 사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고, 그 하일리 액티브 안티레트로바이럴 테라피라 그래가지고 이제 에이즈에서 제일 좋은 약으로 치료를 쭉 하면, 그렇지만 그 좋은 치료를 받은 사람들도 40% 정도는 10년 내 사망합니다. 무조건 다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치료를 안 한 환자들은 환자의 52%는 2년 안에 죽고 82%는 6년 내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에이즈 요새는 만성적인 질환으로서 같이 가면 돼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 환자의 고통과 치료받는 사람들의 괴로움, 시간 빼앗기고 고통을 겪고 이런 것을 배려하지 않은 그런 잘못된 정보를 주는 것이죠, 환자에게. 신규 감염은 계속 증가되는데 이제 더 이상 감염되지 않도록 하려면은 이제 동성애 자체를 막아야 그것이 소위 무너진 뚝이 막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에이즈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데 제가 그 나라에서 하고 있는 정책에 ABCD라고 하는 정책이 있어요. 안전한 정책을 위해서는 A는 앱스티넌스라 그래가지고 금욕, 소위 자기 어떤 배우자가 없는 사람은 금욕을 하고 이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페이스풀, 이제 서로 배우자에게 아주 신실해야 된다. 배우자 외에 혼외 성관계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B라고 볼 수 있고, C가 이제 콘돔을 사용하는 것이고, D가 이제 두 HIV 테스트라 그래가지고 HIV에 대해서 검사를 자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자기 자신이 이제 금욕하는 것은 성은 즐겨라, 성은 즐기라고 있는 거야. 자유롭게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아야지 왜 그렇게 해. 그리고 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결정권이 있는데 성관계 하고 싶으면은 그 결혼했는 사람하고도 하고 결혼 안 한 사람과도 하고 자기 마음에 끌리 있으면 그 순간의 사랑을 따라 가지고 성적 자기 결정권을 따라서 사랑하며 살자, 전쟁은 하지 말자, 이런 류의 어떤 자유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고, 콘돔을 사용하는데 콘돔도 사실은 귀찮아서 남성 동성애자들은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데, 사용을 해도 한 20 내지 40%에서는 여러 가지 성병에 걸리는 그런 것으로 나타나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정기 검진 같은 것도 의심되는 사람들이 초기에 하질 않고 그냥 민기적거리는 경우가 많아요.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출산을 하거나 임신 테스트를 할 때 병원에 가면은 다른 성병에 대한 검사를 기본으로 하니까 할 수 있지만, 남자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헌혈하거나 이런 경우 아니면은 할 기회가 없다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은 동성애를 윤리적 문제가 없는 정상이라고 법적으로 인정해버리게 되는데, 이 법적으로 인정해버리면 이것이 이제 헌법 위에 올라가서 한국 사회에 있는 모든 법이 동성애를 정상으로 인정하고 권장하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동성애를 국민들이 조사해보면은 정부에서 해놓은 조사와는 달리 국민의 약 80%가 반대하고 있는 동성애를 윤리적 문제가 없는 정상이라고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큰일입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법적으로 인정하면 생기는 문제점은 동성애가 정상이 아니다라고 보는 개인의 윤리관은 무시되고, 동성애가 정상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표현의 자유가 없어지게 되고,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그런 사람들의 입을 막고,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인식할 때까지 계속해서 처벌하고 그 생각을 고쳐보겠다는 그런 무서운 그런 생각이 숨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초중고등학교의 학생들이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배우게 될 것 같으면 우리의 자녀 손자들이 학교에서 동성애를 배우고 또 그 속에서 결국은 친구들을 따라서 또 아이들은 동년배 집단을 따라가는 그런 심리적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한 명이 동성애자가 발생하면 그 아이와 친한 우정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동성애자가 될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자유와 권리를 제한해서 어떤 예를 들어 외국의 경우 같으면 뭐 빵집에서라든지 교회에서 목사님이 주례를 안 해줬다든지 했을 때 다수의 억울한 범법자를 만들어내게 되고, 또 동성애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상담을 하거나 치료하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이성 간의 결혼율이 감소하고 저출산 문제가 더 심화되고 에이즈가 확산되기는 이런 사회병리 현상이 심해지기 때문에,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안 그래도 우리나라가 앞으로 30년, 40년이 지나면 대한민국이 존재하겠냐 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나와 동성애 하자, 이런 사람이 노소를 막론하고 동성애 유혹에 시달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성질을 내다가 또 사오게 되고 하는 이런 것이 생기고, 동성 간의 성폭력도 증가하게 되고, 젊은 사람들이 동성 내 성폭력을 당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보복하려는 마음이 생겨서 다른 폭력을 그 사람에게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곳에서 행사하는 경우도 있고, 에이즈 약 같은 것을 평생 복용하는 그런 괴로움을 겪기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면 이것은 결국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키게 돼서,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이유는 결혼제도의 가치와 근본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나중에는 근친 간의 결혼이라든지 일부 다처제라든지 일처 다부제라든지 뭐 어떤 그룹 결혼이라든지 온갖 형태의 잘못된 어떤 세기말적인 그런 로마가 망하고 어떤 세계의 어떤 문명이 멸망할 때는 성도덕의 타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생길 것이고, 동성애자에게 입양된 아이들은 자기들이 또 그냥 자기들끼리만 살면 되는데, 아이는 또 입양을 해가지고 입양된 아이는 부모가 했는 것을 이래 따라하게 되기 때문에 그 동성애자가 될 확률이 많아지고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서구는 동성애자를 한때 차별하거나 생체 실험을 하거나 하는 그런 역사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동성애자들을 그렇게 천대하거나 박대하거나 차별한 적이 역사를 통해서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상시에도 동성애자들은 표시도 나지 않고, 제가 진료실에서 볼 것 같으면 그들이 외견상의 성행위는 정상이고, 오히려 동성애자들도 그 잘생긴 인물들도 많고 어떤 성기 발달이나 이런 것도 정상적으로 잘 되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어떤 젊음을 즐긴다고 할까요? 낭비한다고 할까요?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되는 그런 것을 장려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고, 이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독립을 하고 나서 경제 발전을 이루고 민주화를 통해서 또 세계에서도 우리나라가 모범적인 나라가 되고, 거기다가 정보화 강국으로서 어젠가에는 신문을 보니까 한국이 세계 8위의 선진국이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그런 과거에 이제 어떤 그 노동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난한 노동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혜택을 주자, 잘 살게 해주자, 그런 많은 다중이 이득을 받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순수 1세대 여성주의는 여성들이 가정에서 고난을 당하니까, 공산주의자들도 집에서는 여성을 혹사하기 때문에 여성이 최후의 식민지라고 했기 때문에 남녀와 동등한 권리를 인정해 줌으로써 여성을 해방시킴으로써 여성들이 투표하고 정치에 참여하고 세상이 얼마나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건 이 인류 사회의 소위 그런 그 사회주의 운동이라든지 여권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여했는 부분이 있지만, LGBT를 최고 우위에 두어가지고 소위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가지고 헌법 위에 군림하도록 하는 이런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을 암울하게 하고 국가를 2류, 3류로 전락하게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회가 이 정부가 가기 전에 빨리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성경을 제대로 읽고 성경대로 살기를 원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도록 해가지고, 우리가 정말 대한민국이 과거에 신앙생활을 평양 대부흥운동이 1910년에 있었습니다. 그때의 힘으로 대한 독립 만세를 부르는 3.1운동이 이루어졌고, 세계적인 성혁명이 이루어지는 70년대, 세계에서는 그런 것이 있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70년대, 80년대 교회, 기독교계에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차별금지법, LGBT 잘못된 동성애법을 통과시키려고 노력할 때, 이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는 말이 있죠. 하나의 진자가 움직일 때 한쪽에 반대쪽에 그것이 크면 우리 쪽에도 큰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다가가고 신앙으로 바로 살려고 하고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면서 큰 교회 부흥의 계기로 만들어서 한국이 경제적으로도 더 발전하고 민주적으로도 더 발전하고 여성들의 인권도 더 인정해 줄 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전하는 선교의 대국이 돼서 세계 문명을 전환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하는 그러한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이 빨라서 제대로 알아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차별금지법 왜 반대하는지 저희 아카데미에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잠시 기도함으로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모님을 통하여
재생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 LGBT 차별금지법을 통하여 세상을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나쁜 세상을 만들면서 신앙의 자유와 가족의 행복을 깨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하든지 막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저희들은 LGBT 젠더가 메인스트리밍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소중한 부모, 형제, 가족들이 중심이 되는 패밀리 중심의 가족 중심의 어떤 메인스트림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 한반도에 넘쳐 흘러서 남북 통일도 되고 또 이 복음이 이스라엘까지 흘러가는데 우리 한국의 많은 헌신된 자들이 봉사하여 세상을 변혁시키는 그러한 힘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차바 아카데미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스태프들에게도 복을 내려주시고 이 차바 아카데미를 경청하고 믿음대로 살고자 결단하는 수많은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들에게 큰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세일 교수님 강의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성과학연구협회 창립 때부터 이렇게 참여하셔서 우리 차별금지법 그리고 또 성혁명 사상에 맞서서 오래 이렇게 헌신해 오시고 활동해 오셨기 때문에 의료적인 전문 지식과 함께 또 차별금지법을 정당화하는 저들의 주장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리고 차별금지법이 어떠한 폐해를 우리에게 가져오는지 그리고 또 우리 장로님으로서 이것을 막아서고자 하는 것에 대한 우리 한국교회와 국가의 세계사적인 사명에 대해서도 아주 알기 쉽게 정해진 시간, 제한된 시간이지만 굉장히 많은 내용을 저희들에게 아주 잘 전달을 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그 간성이라고 하는 그런 그 성기 발달의 장애 유형들의 원인과 다양한 모습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소개를 해 주시면서 이런 좀 장애적인 현상을 동성애 정당화하는 그런 운동과 그리고 법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고 또 이 부분은 동성애와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아주 분명히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대부분의 동성애를 탐닉하시는 분들은 이런 성기 발달 장애를 겪고 계신 분들이 거의 아니라고 하는 우리 이세일 교수님의 이런 이 내용에 우리는 주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좀 장애로 태어나실 수 있는 분들이 비록 성기의 유전자적 장애뿐만 아니라 우리는 곳곳에 이런 선천적 장애를 겪으신 많은 분들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애와 정상은 명확하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간성을 마치 남자 여자의 제3의 성이 있다는 막 근거로 활용하고 이 도움이 필요한 이분들의 활동을 그대로 두고 치료하지 말라라고 하고 방치하라고 하고 성년이 될 때까지 그들의 선택에 맡기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이런 장애를 겪는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이것을 정말 아주 LGBT 운동에 교활하게 이용하려는 사람들의 그런 정말 이런 부도덕성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좀 보게 됩니다. 우리 이세일 교수님 강의를 통해서 우리 간성이 유전적 기형 그리고 발달 유의 기형의 하나고 의료적인 처치와 여러 가지 보살핌이 필요한 그런 장애 유형이지 이들이 정상적인 성의 하나로 인정해서 치료를 방치하거나 여러 가지 또 지금 이런 아무런 장애가 없는 사람들이 성적 쾌락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이 LGBT 독재 운동의 이 장애 현상이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관점을 여러분 잘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타고나는 것이냐, 그리고 동성애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 의료적인 폐해들에 대해서도 아주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특별히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 에이즈에 대한 경각심을 그리고 이 지금 낮추기 위해서 요즘 치료제가 발달해서 치료약을 먹으면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해서 지금 동성성애의 가장 큰 피해 중에 하나인 에이즈에 대한 경계감을 약화시키고 있는 거짓 주장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그 치료제도 굉장히 고가일 뿐만 아니라 치료제가 일생을 먹어야 하고, 그리고 중단하는 순간 더 강화되고 있으며, 실제로는 에이즈 치료 환자의 52%가 2년 내에 사망을 하고 6년 내에 사망하시는 분들이 무려 82%가 된다라고 하는 이 끔찍한 통계를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수명이 지금 정상의 병보다 현저히 악화되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이 동성성애이야말로 죽음을 재촉하는 무서운 악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직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이 차별금지법의 가장 큰 폐해가 우리가 도와주려고 해도 동성애를 중단하고 탈출하려고 하고 성전환의 폐해로부터 돌아서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 관한 의료적인 진료조차도 의료적 진료 행위 자체를 차별로 보는 참으로 무서운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진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정말 의료적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비정상임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정상이라고 평가받는 것 자체가 기분 나쁘니까 이것을 정말 폐해를 느끼고 돌아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사를 찾아가서 나 좀 도와달라고 하는 이 행위 자체를 돕는 것을 의사로 하여금 법 위반으로 몰아서 지금 법적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차별금지법의 의료 폐해 중에 가장 큰 피해 중에 하나입니다. 의사로 하여금 치료하면 범법으로 몰아서 지금 처벌한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치료를 원하는 사람들의 인권은 뒷전이고, 이 동성애와 성전환을 비정상으로 얘기하는 것에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기분 나쁘고 고통받는다는 이유로 탈출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정말 생명권과 건강권을 방치하라고 하는 이런 정말 비상식적이고 몰인격적이고 반인도적인 법률이 의료적인 측면에서 이 서구 사회를 미혹시켜서 서구에 버젓이 실행되고 있고, 이 차별금지법이 실행된 국가들마다 탈동성애와 탈성전환 치료가 의료적으로 금지된다는 이 끔찍한 현실을 우리가 보면서 이렇게 생명을 구하는 일을, 육체적 생명을 구하는 일도 막아서고자 하는, 법으로 금지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악법이 인류의 문명사에 있기 어렵습니다. 정말 이러한 악법이 뭐에 홀렸는지 서구 선진국에서 이미 제정되고 이것이 문명인양 선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위험하고 한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깨어난 대한민국에서는 이렇게 동성애자와 성전환자를 돕지 못하도록 하는 이 악법 제정되지 않도록 하는데 우리가 무엇보다도 앞장서야 할 것이고, 이렇게 육체적인 생명을 구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리고 지적으로도 동성성애와 그리고 성전환 행위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로부터 돌이켜야 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룩한 삶으로 부르신, 그래서 영생으로 얻게 하시려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뜻 앞에서 이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와 차별 성전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도 가르치지도 못하게 하는, 거의 또 지키지도 못하게 하는 이런 악법이어서 수많은 성도들을 영적으로 구원되지 못하게 하고
구원을 상실하게 만들어서 진짜 죽음으로 이끄는 정말 무서운 악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관점을 우리 이세일 교수님이 아주 조목조목 분야별로 우리에게 알기 쉽게 자세히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세일 교수님의 강의 다시 한번 들어주시고 또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적극 시청을 권면해 주셔서 이 차별금지법의 해악을 분명히 알고 이 법을 막아서는 활동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빛과 소금의 사명인지 깨닫고 여러분 이 사명 앞에서 그리스도의 정말 좋은 군사로서 물러나지 않고 지금 이 법 막아서는 거룩한 전쟁에 적극 동참해 주셔서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이 귀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사회들 잘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몇 가지 광고사항 드리고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광고사항은 현대 성윤리문화교육원에서 이제 기본 과정에서는 2기 수강생을 모집하고 또 심화 과정에서는 1기 수강생을 모집을 광고가 지금 모집 과정에 있다는 말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수차례 저희 차바에서 광고를 드렸는데요. 우리 지금 미래의 목회자님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가르치시는 사역을 종사하시는 분들, 장로 권사님들, 주일학교 교사분들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이 과정 이렇게 꼭 수강하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지금 이 현대 성윤리문화교육원은 이런 젠더 교육과 동성애 차별금지법 문제에 관해서 체계적인 전문 지식을 지금 신학교 과정에서 배우지 못하고 이렇게 졸업하신 이미 실무에 종사하시는 수많은 목회자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많은 공교육 과정과 또 신학교육 과정에는 이런 오히려 젠더 이데올로기와 이 성적 지향이라든지 젠더 정체성 차별 금지를 정당화하는 거짓 사상들이 많이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그렇고 국외에는 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바른 복음적인 성윤리에 관해서 학습의 기회를 갖지 못한 젊은 목회자분들이 시대장소의 시대사주에 잘못된 시대사주에 미혹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복음 위에 굳게 서서 미혹당하지 않는 분별력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 이 교회의 교육 대상들에게 정말 잘못된 진리를 전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돕는 사역을 우리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그런 그 올바른 복음적 성윤리를 학습할 수 있는 기관으로 현대 성윤리문화교육원 창립돼서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원장님이 우리 이상원 교수님이시고 그리고 수많은 그 교수님들이 우리 차바나 또는 신학교에서 우리 복음적인 성윤리를 전문적으로 각 분야별로 가르치시는 분들로 교수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12월 내내 11월 22일부터 시작해서 2기하고 기본과정 2기 그리고 심화과정 1기를 모집 중인데요. 여러분 이 광고사항 우리 차바 커뮤니티 채널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꼭 보시고 여러분 주위에 또 여러분 자신이 감동되시는 대로 이 수강생 수강 과정 꼭 거쳐서서 한국에서 굉장히 많은 젊은 목회자님들이 이런 올바른 복음적인 성윤리 수강 활동이 활발하게 활성화돼서 한국 교회가 정말 깨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깨어나는데 앞장서서 지도자 역할, 교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현대 성윤리문화교육원의 수강 과정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수강해서 복음의 진리로 잘 무장하고 한국 교회를 깨어내고 해외 교회를 섬기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과정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필요한 분들 동참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이요.
우리 진평년에서 우리 차별금지법 반대 전광판 광고를 했는데요. 그리고 지난주엔 또 민주당 안에 찬반 토론회가 열렸죠. 그런데 이런 반대를 위한 정당한 홍보 활동을 혐오 광고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은 찬성 토론만 해야지 왜 반대자를 토론에 부르냐. 반대자들은 전부 혐오자들이다. 이래서 아예 지금 반대 의견을 봉쇄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지금 반대 토론 자체를 열지 마라 민주당, 오직 찬성 토론만 하라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주요 언론을 통해서 반대자들을 혐오자로 모는 언론 보도 기사들을 양산해내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전광판을 통해서 이렇게 광고하자 이 구청을 통해서 광고업체를 압박을 해서 이 모든 전광판 광고를 혐오 발언으로, 혐오 광고로 해서 내리도록 하는 활동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반 토론이 불가능해지는 이 논리가 뭐냐면 차별금지법의 혐오 표현 규제론입니다. 이것이 가장 심각한 독소 조항입니다. 여러분, 찬반 토론이 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 제정이 하려는 사람들이 반대 토론 자체를 하지 마라, 오직 찬성만 해라. 이게 얼마나 황당한 논리입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동성애와 성전환 행위에 대해서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는 자유로운 자신의 신앙과 양심에 기한, 이성에 기한 가치관을 가질 수 있고, 이 가치관은 자유롭게 표현돼야 되는데 이런 가치관 표현의 자유를 혐오 표현 논리라는 이유로 해서 하지 마라, 부정관념 표시하지 마라, 오직 나라와 법은 찬성만 법으로 강제하라 라고 하는 이런 정말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인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을 붕괴시키고, 그리고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본질을 박탈하는 이 독재적 논리가 지금 버젓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 제정되기 전에 일어나는 이 혐오 낙인론, 이것이야말로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후에 우리에게 도래해야 할 동성애 독재, 성전환 독재, 오직 지지 찬양만 있고 반대는 하지 못하고, 그리고 찬양만, 우리 반대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는 노예로 만드는 전체주의 독재 국가가 저들이 꿈꾸는 나라라고 하는 것이 아주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혐오 표현 딱지 붙이는 논쟁에 위축되지 말고 찬반의 자유 보장하라. 우리의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당당히 말할 이 자유, 그리고 동성성행위와 성전환 행위에 대해서 위험성과 그 윤리적인 문제를, 부정적인 관념을 정당하게 혐오할 우리의 권리를 뺏기지 않는 활동, 우리 나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국민 앞에서 저들은 혐오 표현하지 말라는 주장을 하고, 그래서 반대하지 말라고 하면 우리는 찬반의 자유를 보장하고 우리의 신앙과 양심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을 호소할 때 국민들은 어느 편을 지지할까요? 여러분, 국민들은 이성과 양심이 살아있으면 찬반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가 돼야 한다. 동성애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지지하던 동성애든 찬반의 자유를 자유롭게 보장해야 된다는 이 지극히 합리적인 주장에 우리를 동의하고 지지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과 그리고 성혁명 사상의 가장 큰 폐해는 그 심각한 전체주의적 독재성에 있음을 알고 우리의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막 공포로, 여론조작으로, 거짓말로 뺏으려고 하는 이런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에 맞서서 우리의 진리를 전할 자유를 수호하는 이 차별금지법 막아서는 운동, 여러분, 주님의 명령 따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임해서 우리의 소중한 자유를 뺏기지 않고 우리 자녀 세대와 우리 손자 세대들이 동성애와 성전환을 그만한 하나님 말씀 계속 듣고 분별력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질 영생을 뺏기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전쟁 여러분 위해서, 승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댓글로, 그리고 또 시위로,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차별금지법
막아서는 활동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지키는 이 거룩한 전쟁,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동참하시고 함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다음이요. 지금 다음 주 강사님 예고 드립니다. 다음 주 강사님은 우리 박명룡 장로님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우리 박 장로님은 진평년의 대전 지부장을 역임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대전 성수야본부의 또 사무총장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대전 직장선교연합회장님이시기도 한데요. 특별히 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서는 차별금지법의 민주당의 발의를 이상민 의원이 발의하자고 하자 본격적으로 발의한다는 내용이 언론에 나온 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상민 의원의 있는 지역구에서 차별금지법을 철회하고 차별금지법의 폐해를 알리는 이런 활동을 유성구에서 지금까지 계속 해오시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무려 이 시위를 정말 이렇게 며칠 동안 계속했냐면 가장 최근까지 가장 지난주엔가 무려 400일을 연속해서 그치지 않고 이 활동 주도해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과 그리고 믿음과 인내 끈기로 차별금지법을 막는 그런 현장 캠페인을 계속해 오신 분이어서 우리 박명룡 장로님의 이 현장 헌신 활동 우리 전국의 차바 성도님들께 소개해드리고 또 우리가 각 지역을 지켜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가 함께 또 도전받고 또 그 과정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 강의도 기도하면서 기대해 주시고 또 우리 다음 주에도 우리가 차별금지법 막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다시 한번 귀한 강의 듣는 시간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차바의 모든 일정 정말 이렇게 마치는 시간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신 전국의 성도 여러분, 국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고 오늘의 일정을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이세일 교수님, 장로님 통해서 일찍이 성과학연구협회 활동 통해서 거짓된 의료 지식에 맞서는 의료인들 활동 앞장서게 하여 주시고 오늘 특별히 간성과 동성애의 폐해와 차별금지법 폐해에 대해서 정말 많은 국민들과 성도들이 알기 쉽도록 좋은 강의 저희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유전적 또 발달 장애를 가지고 교활하게 차별금지법과 제3혜성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이 악한 시도 하나님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동성애에 따르는 그 치명적인 피해들과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우리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막아서는지에 대한 그 해학도 우리 이세일 교수님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전국의 성도들과 국민들이 분명히 깨닫고 이 차별금지법 악법 막아서는 활동에 하나님 동참할 수 있도록 이 강의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성과학연구협회 활동에 기름 부어주시고 이 강의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전문인들 자신들의 전문 영역에서 잘못된 거짓이 난무하는 것 복음의 진리를 듣고 막아서는 귀한 그리스도의 군사된 활동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권면하여 주시고 또 도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 수많은 주님의 몸된 복음적인 의사들과 전문인들 더 활발히 깨어나게 하여 주셔서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한 법이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얼마나 훼손되는지 대한민국의 성도들과 국민들은 분명히 깨달아 차별금지법의 겉모습에 미혹되지 않는 건강한 분별력 무장하는데 한국의 교회 안에 있는
복음적인 의료인들 하나님 귀하게 활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차별금지법 듣고 수강하는 수많은 전국의 성도들과 시청자들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대한민국의 교회와 국가 거룩하게 지켜내고, 이 차별금지법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해외의 수많은 나라들 돕는 사명 저희들에게 있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차바 시청하는 수많은 성도들, 이 나라 이 세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로부터 하나님 정말 생명을 구하는 귀한 사명 부르심 받은 귀한 군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거룩한 전쟁 우리가 처해 있는 여건과 상황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용기 나게 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지켜내고 확장해 나가는 귀한 사명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차바 시청하는 수많은 시청자들과 동행하며 하늘의 크신 신령한 기쁨과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저희와 함께 하셔서 주님과 주님께서 승리하시는 그 놀라운 영광 저희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모든 일정 함께 해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간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공유운동, 유튜브 채널 공유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바 채널과 여러분들의 교회의 유튜브 채널이 공유된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차바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차별금지법에 관련된 좋은 영상을 실시간으로 송출하게 됩니다. 차바와 공유된 여러분들의 교회 유튜브 방송에도 저희들이 영상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게 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50개, 100개, 200개, 240개까지 증가했습니다. 만여 개 되고 유튜브 채널을 10,000개라고 보면 그 10,000개 중에 10%, 1,000개가 되면 이 1,000개 채널이 나머지 10,000개에 영향을, 10,000개 채널이 10,000개 교회가 나머지 6만 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가 2007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한 번 차단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차단이 되면 또 제기되고 또 제기돼서 지금 15년 이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뿐만 아니라 인권 조례를 통해서 사실상의 차별금지법이 하위 법령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초중고등학교에서 젠더 및 동성애 성교육이 지금 강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 운동이 지속적인 반대 운동이 필요하고 또 계몽 운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 담임 목사님 은혜로운 설교를 들으셨다면 적어도 주 1회는 지금 전 세계에 가장 위협이 되고 있는 동성애 성혁명 주장들,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를 음란으로 미혹시키고 거짓으로 미혹시키고 있는 이 성혁명 사상들, 차별금지법, 이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막아내고 복음적 성인례를 반드시 지켜내는 이런 사역에 우리가 실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차바 강의 중에서는요, 쉬운 강의도 있고요, 또 어려운 강의도 있습니다. 쉬운 강의는 한 번 듣고 이해가 되지만요, 어려운 강의는 또 여러 번 들으실 수가 있어야지 되는데요, 이게 교회 채널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공급이 된다면 정말 좋겠죠. 그 운동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바 채널 이 공유 운동, 저는 우리 주님께서 저희에게 알려주신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성공적으로 막아내고 음란을 정당화하고 음란을 강요하는 각종 악법들을 막아내서 대한민국 교회와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아주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도로 개설 운동, 그리고 거룩한 성령의 검 배포 운동에 기도하시면서 지속적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여러분 주위에 권면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새롭게 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선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데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차바 채널 공유 채널 공유 운동에 차바 채널 공유 운동에 꼭 꼭 꼭 부탁합니다. 화이팅! 파이팅! 화이팅!